점유율 그대로만 가도 상관없지 않는가? 그럼 삼성전자는 무엇을 하고 싶으냐? 저 이게 더 중요한 질문 같아요. 뭐 현재 TSMC 입장에서는 두려울 건 없죠. 다만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지금 파운드리 산업을 놓고 정말 경쟁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반도체는 과연 이 각국전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 SK 하이닉스 연구원 출신으로 반도체 제국의 미래를 쓰신 이 정인성 작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 반도체가 정말 잘해 왔는데 근데 계속 아쉽다는 게 파운드리 산업입니다. 왜 삼성은 그동안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막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왔던 건가요? 뭐 그거는 제가 이건희가 아니니까 사실. 네. 저는 주어진 인재풀이랑 시대에 봤을 때 되게 맞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미 삼성 같은 데는 뭐 스마트폰도 하고 있고 뭐 여기저기 전자산업 진출해 있었는데 그 D램 낸드 같은 걸 가짐으로써 모바일이 가질 수 있는 장점도 꽤 크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두 개 산업을 같이 하기엔 아마 자본과 인재가 부족했겠죠. 하지만 이건 틀린 결정 아니고 되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메모리, 비메모리 하면 1대2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뭐 비메모리 안에도 로직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쭉 해놓으면 사실 메모리가 제일 크긴 해요. 로직이랑 메모리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름 좋은 선택인 거죠. 네, 그런 좋은 선택이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파운드리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됐고 또 세계적으로도 자꾸 파운드리 하다 보니까 그럼요, 예.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제조가 계속 어려워지면서 이제 점점 그 릴레이션이 복잡해져요. 그 예전에는 되게 공정도 뭐 몇십 스텝 정도면 칩이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설계도 간단하고요. 그러니까 설계를 얼마 정도 해서 뭐 어느 공장에서든 찍으면 좀 찍어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트랜지스터 모습도 제조사별로 달라지고요. 파운드리마다 그 예를 들면 동일한 3나노라 그래도 완전히 다를 거예요. TSMC랑 삼성은. 이 트랜지스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종 설계물의 그 차이도 되게 커져요. 그러면 일찍 같이 일을 해야 되겠죠, 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의존성이 높아져요. 그 설계 회사들은 소프트웨어를 잡고 있는데 그 설계 회사들은 파운드리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면 1, 2년 비즈니스 문제가 생겨버리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운드리라는 데로 집중이 일어나면서 좀 이런 일도 생겨나요. 설계 회사가 예를 들면 퀄컴이 칩을 만든다. 그러면 100% 자기 설계는 아니에요. 여기 KBS가 방송국을 만들었는데 여기 전등을 직접 만든 건 아니죠. 사서 썼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예요. 파운드리도 퀄컴이 TSMC 3나노로 칩을 설계했다고 하면 자신들이 직접 설계한 거 몇십 프로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설계한 걸 거기 칩에 붙여요. 근데 이게 어떠냐면 TSMC 3나노에 딱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TSMC 3나노용으로 설계한 것은 삼성 3나노에 쓰려면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떠냐면 큰 파운드리로 가면 제 선택지가 훨씬 많아요. 원래 제가 A라는 회사에 설계를 써서 뭐 퀄컴이 칩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뭐 BCD 쭉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네. 근데 이제 덩치가 작은 파운드리에 가면 그 선택지도 되게 작아진다고 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라는 것이 일종의 이게 경쟁하는 곳이기도 한데 뭐 퀄컴이랑 미디어텍은 경쟁하겠죠, 안에서. 한편으로는 그 밑에서는 동일한 회사들이랑 협력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파운드리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지대권 산업을 하는 좀 그런 콜로세움 같은 곳이 되는 거죠. 콜로세움. 그러니까 네. 여기서 얘네 둘은 경쟁하지만 밑에서는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같은 언어를 쓰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네. 아니 근데 원래 파운드리 회사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의 양강구도로 완전히 굳혀져서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 그리고 뭐 TSMC가 워낙 또 독주를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뭐 사실 양강인지 혼자 독주인지 예. 잘 모를 정도로 정말 완전히 집중이 예.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설계 비용과 기간이 길어져서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파운드리 한 5개, 6개인데 정말 첨단 공정으로 회사 돈을 왕창 써서 설계를 하고 싶다고 해요. 근데 예를 들면 과거에 있던 뭐 UMC, 글로벌 파운드리, 삼성, TSMC에 다 맡기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일단 자신들의 설계 인력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요 4개에 따라서 설계가 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TSMC에서는 되게 작은 트랜지스터 있었고 칩이 작아지는데 다른 데서는 그게 좀 안 작아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칩 크기도 달라지니까 해야 될 일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런 큰 회사랑 같이 일하는 조그만 IP 회사들이 전부 다 대응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설계할 때. 그렇다 보니까 서서히 좀 덩치가 작고 고객이 적었던 파운드리 회사들은 이제 스스로 접은 거에 가깝죠.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포기하진 않았는데 더 이상 미세화를 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UMC나 글로벌 파운드리는 이제 14나노 쪽 패밀리로 계속 가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쪽 수요도 크니까. 그 대신 앞으로 달려갈 회사들은 달려가고 대신 달려가는 파운드리에 그 수많은 설계 회사들이 올라타라는 느낌인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1위하고 2위가 이제 워낙 예. 크니까 즉 대만의 TSMC를 우리 삼성전자가 쉽게 이렇게 예. 격차를 못 줄이고 있는데 도대체 이 기술력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뭐 그냥 긴 업력 차이라고밖에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뭐 이게 어떤 하나의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는 그 IP 들어와 있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페널티가 있겠죠. 업을 오래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삼성전자가 미세 공정을 좀 일찍 가져야 될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TSMC의 3나노가 한 올해 내년에 나온다 그러면 삼성이 올해 나왔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설계를 하면 같이 설계할 회사들은 적은데 대신 시간을 벌어갖고 최종 제품이 좀 일찍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미세 공정을 그렇게 빨리 하는 건 쉽겠느냐?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일종의 닭과 달걀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미세 공정이란 것도 예전 삼성전자 개발 끝 하면 고객을 받는 식이 아니고 그 개발하는 과정에 이미 고객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숫자가 많은 쪽이 계속 치고 나가고 그럼 더 많은 회사가 들어와서 IP를 설계하면 선택지가 늘죠. 들어와 있는 설계 회사들이. 그러면 또 그쪽으로 고객이 몰리는 현상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싸움이고 사실 이거 잘 되려면 어느 정도는 상대방이 실수하기를 좀 기다리고 네. 그때 확 치고 나가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 비즈니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1등이 실수를 안 하는데 어떻게 2등이 이기겠어요, 그걸. 이거 정말 쉬운 싸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 미세 공정이라는 게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참 궁금해지는 게 TSMC는 어쨌든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고 자꾸만 이제 더 초미세 공정으로 가다 보니까 1.4 나노미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라는 건 존재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는 뭐 원자의 크기, 전자의 크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네네. 어느 이상 미세 공정이 안 되는 지점도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런 건 나오긴 하겠죠. 네. 다만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미세화랑 실제 모습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예전에 미세화는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 90나노에서 뭐 65나노 간다 그러면 그냥 자동차가 작아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선이라고 할게요. 차선이 작아지고 모든 건물이 다 작아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그 원래 우리가 평면으로 돼 있는 길을 이제 조금 경사를 줘갖고 면적을 넓힌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길을 우리가 4차선 도로로 뚫었다 그러면 원래 평면에 4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그 이제 삼성이 하겠다는 건 이제 위로 쌓게 탄 거거든요. 4차선 도로인데 이제 지하, 뭐 지상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보면은 실제로 트랜지스터에서 가장 작은 부분들의 길이는 그냥 많이 줄어들진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미세화 한계라 그러면 이제 위로 몇 개나 쌓겠느냐 이런 느낌에 가깝고 그거는 이제 예측하기 힘들어요. 네. 다만 이제 계속 지금도 일어나는 건데 미세화를 하면 옛날만큼 가격이 많이 줄어들진 않겠죠. 네. 그러면서 계속 가격이 많이 안 줄어드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려고 미리 파운드리랑 얘기해서 모두 만들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작게 하려면 정말 많이 줄일 수는 있는데 작년보다 더 싼 트랜지스터 그거는 뭐 아주 오래 가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TSMC가 실수하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네. TSMC는 약점이 없는 건가요? 뭐 현재 TSMC 입장에서는 두려울 건 없죠. 다만 이게 뭐 메모리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말씀드렸듯 매해 미세 공정의 이득은 좀 줄어들긴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고객들이 새로 공정을 개발해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죠. 그런 시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때 되면 이제 아예 그 사용자 생태계랑 가까운 회사들이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되게 먼 이야기긴 해요. 네.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 어쨌든 선두주자를 따라잡으려면
이제 기업의 이런 어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또 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합병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뭐 이런 방법으로 뭐 추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파운드리 쪽에서 저는 이거는 삼성이 뭘 하고 싶으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미세공정 세계 탑이 되겠다. 그럼 미세공정 잘하는 회사를 인수해야 돼요. 네. TSMC가 제일 잘하죠. 네, 그다음 그건 그다음 네. 어디지? 인텔 아마도 인수할 건가요? 안 되겠죠. 안 예.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M&A라는 게 동력은 될 수 있는데 이걸로 뭘 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텔의 그 M&A 전략을 보면은 인텔은 이제 원래 CPU 만들던 회사라서 그 자신들 공장을 2, 3년 쓰면 이제 넘어갔어요 항상.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인텔 7나노 한다 그러면 10나노, 14나노 정도 쓰고 22나노는 목적이 서서히 불분명해지는 그런 식이죠. 근데 그런 쪽을 채워 넣겠다는 게 M&A 전략 중 하나예요. 잘 보면 네. 인텔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옛날 공장의 사용성을 좀 높이고 그리고 설계를 가진 회사를 가지고 옴으로써 인텔 파운드리의 최초의 IP들을 좀 공급하겠다는 거죠. 네. 그럼 삼성전자는 무엇을 하고 싶으냐? 저 이게 더 중요한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인텔은 이미 그 파운드리에서 2개 전략은 해놨거든요. 네. 그 미세공정 리더십은 후에 가져가는 건데 한편으로는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거죠. 이제 고객이 없어요. 고객을 사갖고 자기 고객으로 만드는 느낌에 가깝죠 이건. 네. 자 그리고 요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SK 네.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과연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면서 인텔의 낸드 플래시 쪽도 인수를 해서 확장을 했고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 ARM 여기를 인수하는 검토도 하고 있다는데 과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그 엔비디아 때를 보면 엔비디아의 그 암 인수가 그 실패한 이유 2개 있어요. 미국 쪽에선 반독점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영국에서 아마 그 국가 안보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뭐 반독점이야 엔비디아 트랙 레코드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이제 독점을 저해했던 과거의 어떤 행동들이 있겠죠. 근데 국가 안보는 이게 미국계 기업인데도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근데 또 손정희한테는 오케이 했죠. 손정희가 인수하는 건 문제가 없었어요. 네. 아마 그렇게 보면 일단 뭐 반독점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국가 안보 쪽에서는 좀 다른 쪽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뭐 외교 안보적인 결정도 있을 거고 네. 혹은 그쪽의 생각이 단일 기업이 인수하는 건 싫은데 컨소시엄이 들어오면 좋다 이런 것일지도 몰라요 아마. 네. 아니면 단순 투자자로 가만히 있으라는 시그널일 건지. 네. 근데 또 그렇게 있으라고 하면은 암이라는 회사가 투자 수익률이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암은 1년 매출이 2조 원 근처예요. 잘 보면. 네. 근데 손정희 그 매매가는 뭐 40조가 50조 가까이 됐죠. 네. 근데 매출이 2조 원이면 순이익은 훨씬 나쁘겠죠. 네. 그리고 설계도 계속 비용은 올라가죠. 잘 보면. 지금 암의 그 설계 문제로 뭐 안드로이드가 다 함께 트러블을 겪고 있기도 한데. 그러면 여기서 계산기를 좀 잘 두드릴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SK그룹이 이걸로 뭘 하고 싶으냐가 제일 중요할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더 얻어낼 가능성이 없으면 뭐 안 하는 거고. 좀 그 추가 수익을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용인받을 수 있으면 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 안보 쪽으로 걸리지 않는 거. 아마 이거는 국가 안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 서방 세계랑 영국의 어떤 이득이 합쳐진 무언가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디테일은 아마 회사가 직접 알아봐야 되겠죠. SK 하이닉스는 혹시 파운드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거나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은 없나요? 뭐 속된 말로 등이 부러질 수 있죠. 그러면. 등이 부러져요. 왜냐하면 이거 공장 하나에 몇 조 원씩 들어갈 상황인데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공장에 쓰는 돈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첨단 파운드리 하려면 역시 고객을 받아야 되죠. 아, 네. 그 IP 만들 고객들이 인텔도 갈까 말까 한데 하이닉스에 들어올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좀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실리 전략을 취하는 게 좋죠. 지금처럼. 예를 들면 그 파운드리의 칩도 IP 의존성이 좀 적고 소프트웨어 같은 거 없이 그냥 센서류들을 많아요. 조그만 컨트롤러나 센서 이런 거. 그런 것도 지금 뭐 IoT 뭐 이런 거 하면서 수요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센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쪽은 뭐 솔직히 위험도 낮고요. 그런 쪽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게 좋죠.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네. 14나노도 여전히 수요도 많고 네. 시장도 크다고 하셨고 그다음 최근에 뭐 자동차 반도체 막 부족하다 이런 예, 것들이 네. 대부분 다 그런 쪽 예, 반도체잖아요. 올드 반도체죠. 네, 그래서 올드 반도체, 옛날 네. 반도체 그걸 우리 SK 하이닉스 정도면 충분히 그 정도는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그때 자동차 반도체가 풍기였을 때 그런 생각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대신 몸값이 높잖아요.
뭐 예를 들면 글로벌 파운드리가 한 20몇 조, 뭐 30조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그냥 인수한 만큼만 벌 것 같아요. 인수한 비용만큼 네. 버는 거.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워낙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계속 인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연구 인력이 정말 부족하다 그러는데 TSMC가 있는 대만의 경우에는 국립대 6곳에서 반도체 대학원 신입생을 뽑는데 1년에 한 번을 뽑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한 번씩 뽑을 정도로 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현실 반도체 연구 인력 부족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미국도 탤런트 부족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 뉴스에서 그 제조를 위해서 뭐 글로벌 탤런트를 땡겨와야 되고 하는 거 보면 뭐 우리만 겪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도전자가 돌파하기 위해서 당연히 인력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한 거니까요. 뭐 저는 당연히 부족 문제는 있을 건데 이 인력을 확충한다고 할 때 정확히 뭐 하고 싶은지부터 정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제가 반도체 학과를 만들었는데 설계 인력을 잔뜩 만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갈 데가 있나요, 지금? 설계 회사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역시 이런 사람들은 만들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다만 이게 그 업계랑 온라인이 돼서 인력을 키우기 시작하고 나올 때쯤 되면 설계 회사가 좀 많이 생겨 있을 것이다. 그런 식이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플랜이 먼저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학과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람 뽑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달이 나겠어요, 사람이? 그럴 리 없죠.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뽑으면 키워서 쓸 수는 있거든요. 다만 대학에서 키웠으면 하는 그런 탤런트가 있는 거겠죠, 아마. 네. 그거를 듣고 혹은 나라에서 원하는 방향이랑 좀 다르면 나라에서 미리 그 업계가 준비되어 있어야죠. 졸업생 나오면 바로 들어가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 과연 현재 파운드리에서의 업계에서의 위치, 즉 다시 말하면 굳건한 2위를 지킬 수 있는 건지 또는 TSMC랑 격차를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어떤 삼성전자의 가능성 파운드리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점유율 그대로만 가도 상관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네. 뭐 점유율이 높아지면 되게 이상적이고 좋게 하겠죠. 근데 지금 마켓 자체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점유율만 유지해도 자동으로 IP 회사들 숫자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그런 기반이 갖춰지고 나면 나중에 좀 1위랑 세게 경쟁해 볼 수도 있는 기반이 되겠죠. 삼성전자가 워낙 이것저것 참 많이 하다 보니까 백화점식이잖아요. 삼성전자한테 예를 들어서 칩 생산을 맡길 때 가만 있어봐, 얘네들 막 엑시노트도 만들고 그러는데 불안해서 이거 맡길 수 있는 건가? 그리고 항상 나오는 문제인 삼성전자의 수율 문제, TSMC보다 수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거 뭐 특별한 특정 공정이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과연 TSMC를 과연 계속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좀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네. 예를 들면 퀄컴 같은 회사 스냅드래곤 그 8 이제 8이 제일 하이엔드고 그 밑으로 좀 있는데 그 8 같은 게 성능도 높고 이제 부가가치도 높아요. 생산량도 많고. 근데 그런 칩을 뺏기면은 삼성전자가 2등의 지위를 유지할 때 1등이랑 기술력으로 달라붙는 2등이 될 거냐, 아니면 좀 이게 거리가 있는 2등이 될 거냐 이런 걸 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편이 좋겠죠, 이젠. 네. 자, 이렇게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 반도체 제국의 미래 이 책을 쓰신 정인성 작가와 함께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또 다음 편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ound one, fight.